Hello, 동시면 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차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역시 자료 공유 드렸고요. 지금처럼 보고 계신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께 단톡방이거나 카페를 통해서 이미 다운받으시라고 올려드렸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급에서 출제가 되는 이 단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5개의 단어 역시 5급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经营, 损失, 尽快, 员工, 马虎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에는 5급 쓰기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앞으로 6급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단어 하나하나의 몸집을 늘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단어의 몸집을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퍼즐 같은 걸 맞춰본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그림이고, 이 그림을 쪼개서 조각조각으로 퍼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퍼즐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맞추기가 더 힘들겠죠. 또는 조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맞추기가 더 편하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 낮게 한 개 한 개 한 개의 조각을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단어만 가지고 그냥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 퍼즐인지를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난이도가 엄청 상승되겠죠. 대신 요 퍼즐뿐만 아니라 몇 개를 주면서 이걸 함께 쓰입니다. 요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쓰입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그 그림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잘못된 위치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확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단어를 가지고 작문 연습을 할 때 무작정 이 단어만 한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찡잉, 경영 또는 경영하다만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디에다가 넣을지 갈피를 못 잡아요. 연습을 할 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다른 사람들이거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예문들에서 이 단어를 어떤 어휘와 함께 조합해 썼을 때 가장 정확하고 매끄러운 문장이 되는지를 미리 연습해 두어야지 이 단어만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덩어리거나 또는 이 단어와 함께 쓰이는 그 문맥을 정확하게 문장 속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밑에 넣어드렸던 것처럼 순서대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까 나왔던 5개의 단어 가운데서 이 두 단어, 즉, 자, 찡잉과损失라는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시험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회화로서 쓸 때도 좋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 녀석들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여러분들한테 경영이라고 표현해주면 굉장히 쉬운 단어잖아요. 뭐 완전히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뭐 경영진, 경영난, 회사를 경영하다 이게 다 경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얘가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 단어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집을 늘려서 조금 길게 기억했을 때 볼게요. 经营好公司 경영하다. 동사 뒤에다가 how를 넣으면 잘 해낸다라는 뜻. 띄어쓰기는 없지만 쪼갠다면 이렇게 쪼개서 회사를 잘 경영하다. 이런 조합으로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문장에다가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어느 구간에다가 넣어야 될지.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회사를 정말 잘 경영합니다. 그러면 他是我们公司的老板 经营好公司 혹은 他经营我们公司经营的非常好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다라는 표현에다가 이 经营을 쓸 수 있구나. 또 두 번째, 这家公司 이 회사는 经营 경영합니다. 무잘 제격할게요. 목재.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품을 다루거나 이 부품을 가지고 수익 창조를 한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단어이네요. 중국어에서는 这家公司经营木材. 네, 마지막
我非常喜欢我喜欢나는 좋아합니다. 这个经营理念. 아,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네요. 经营理念에서 理念은 직역하면 이념입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경영 철학. 사람마다 경영 철학이 다르고 회사마다 경영 철학이 다릅니다. 나는 이 경영 철학을 좋아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었네. 我喜欢这个经营理念. 혹은 안 좋아합니다. 我不喜欢这个经营理念. 단어의 변수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지 정확한 단어인지를 정확하게 연습해두기 위해서는 단어의 몸집을 부풀려서 기억하는 연습. 두 번째, 마찬가지죠. 损失라는 단어도 손실이라는 명사로 쓸 수도 있고 손실, 손해를 보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역시 예문을 통해서 기억해 준다면 봅시다. 첫 번째, 损失了很多钱. 손실하다, 돈을. 그럼 어떤 돈? 매우 많은 돈을 손해보다. 아, 무엇을 손해보았는지는 뒤에다가 돈이라는 단어를 그냥 가져다가 목적으로 쓰면 되네. 네, 그래서 损失了很多钱. 아주 많은 돈을 손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넣어도 됩니다. 损失了几千万. 그럼 무슨 말이죠? 몇 천만 원 손실 보았습니다. 손해 보았습니다. 주어는 사람을 쓰던 회사를 쓰던 상관없겠죠. 자, 이번엔 명사를 한번 써볼까요? 我们的损失, 우리들의 손실. 너무 커요. 따 쓰는 게 아닙니다. 손실,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단어는 损失太惨重了, 惨重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너무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我们损失太惨重了. 이번에 这次我们的损失太惨重了. 이렇게만 조금 살을 붙여주면 금방 하나의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변수가 있는 단어들 공부하거나 외워둘 때는 내가 한국어로 다 문장을 만들고 퍼즐 두각을 맞춰놓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번역하지 말고 단어 자체를 외울 때 퍼즐을 큰 조각처럼 단어 몸집을 키워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잘하려면 역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어 찾기, 빈칸 찾기만 하지 말고 본문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해보면서 외워두시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독해 따로, 쓰기 따로, 듣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고요.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 게 HSK 시험인 겁니다. 물론 파트별로 또 요령도 있겠지만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볼 거냐? 변수가 없이 한 가지 용법으로만 쓸 단어들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금 프린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진콰이랑 이 웬공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단어처럼 뭔가 명사이기도 했다가 동사이기도 했다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용법이 하나예요. 어떻게 용법이 하나냐? 진콰이라는 단어는 최대한 빨리 어떤 걸 해주세요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수로를 바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랑 자주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퍼즐 조각 역시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진콰이 제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진콰이处理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진콰이康复 최대한 빨리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진콰이 回复 내가 드린 질문에 또는 내가 드린 메일에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 주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안 그러면 그냥 진콰이 최대한 빨리만 기억하면 명사거나 또는 만 이상한 표현으로 막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예, 변수가 없어요. 얘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라는 용법으로 쓰는 용법 하나밖에 없다. 두 번째, 员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만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직원하면 职员만 기억합니다. No, no, no. 员工이라는 단어도 임직원, 직원, 노동자, 고용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이 회사의员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직원, 公司员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가지고 더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예, 직원들의 복지, 직원들의 월급, 员工工资, 员工福利 이런 방식으로 크게 기억해주면 이 명사 덩어리도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단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조심해 주세요. 뜻은 막상 이 단어가 독해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다시 작문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역시 굉장히 이상하게 쓸 확률이 높은 단어입니다. 볼게요. 마호. 뭐 한자의 조합을 보면 말이랑 호랑이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에게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이 제자한테 야 가서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가서 몰래 몰래 호랑이를 훔쳐보던가 아니면 동물관 같은 데 가서 호랑이를 관찰한 다음에 호랑이를 그렸겠죠. 근데 이 아이는 호랑이도 네 발, 호랑이의 몸집이 대충 이 정도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말을 보면서 내가 대충 모방해서 그리면 호랑이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말을 보면서 호랑이의 생각을 상상을 해서 그렸더니 호랑이도 아니고 말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대충대충 하게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말과 호랑이, 마후가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라면 마후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면은 정확하고 어떻게 써서는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뭐뭐 的时候 어떤 일을 할 때 不可以 마후 대충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不可以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마후를 넣었을 때 不可以 마후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국어랑 비슷하네요. 千万不要 마후 절대 마후하지 마세요.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볼까요? 避免 혹시 한자를 모른다면 병음 적어드리겠습니다. 避免 피면하다. 마후의態度 요 두 단어의 조합 자체는 괜찮아요. 마후의 態度 대충대충 하는 태도. 이걸 기억하고 여기에다가 避免이라고 피면하다를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장을 만든 장문 의도는 이거였어요.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태도를 피해야 돼. 한국어에서는 태도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다라고 해서 삐면을 썼습니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삐면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어떤 결과를 피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태도는 결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避免生病 生病 하면요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건 이미 안 좋은 결과예요. 이 결과를 피하다. 避免生病 감기에 걸리는 걸 피면합니다. 避免感冒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후의 态度는 어떤 일을 하고 난 결과가 아니에요. 할 때의 그냥 태도잖아요. 이런 걸 중국어에서 避免이라고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억해 둘 때 그냥 이 단어의 뜻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나중에 장문에다가 사용하자라는 걸 꼭 외워두라는 겁니다. 내가 꼭 이렇게 안 된다는데 써서 뭘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걸 외워두고 최대한 이것대로 장문의 흐름을 이끌고 가면 안 될까요? 일을 할 때 마후하게 해서는 不可以 안 됩니다. 千万不要 마후 절대 마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만큼이 아닌 이만큼을 기억해두고 크게 쓰는 연습을 해두자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5급으로 알려드릴 포인트는 요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어를 외울 때 뜻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단어를 문장에다 막상 쓰려고 하면 크게 기억하고 변수를 잘 챙겨주고 그리고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는 건 기억해 두었다가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요걸로만 나중에 이 문장을 흐름을 이끌어 가기 연습을 하자 이거죠. 네, 요걸 문장을 한번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내가 걸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영원히 못 걸어요. 넘어지더라도 시도를 해보면서 독해의 체력도 좋지만 쓰기의 체력도 길러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어서 우리 6급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6급 부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6급과 같은 경우에는 쓰기 파트가 이렇게 딱 한 면이에요. 예, 요구가 1, 2, 3, 4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단문을 예, 거의 천자가 되는 이 단문을 줄여서 400자로 쓰세요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원문은 딱 10분 동안만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10분 지난 다음에는 이걸 볼 수 없어요. 이걸 읽는 동시에 베껴 쓰거나 기록을 할 수가 역시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으로만 읽어야 됩니다. 네, 뭔가 메모를 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회수해 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걸 회수해 간 다음에 시간을 35분 더 줍니다. 35분 내에 뭘 해야 되냐?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을 400자 좌우의 단문으로 줄여서 써야 되는데 내 자신의 관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까 그 문장의 내용만 400자로 다시 서술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운데다가 제목을 쓰고 아래에다가 내가 읽었던 문장을 400자수 줄여서 쭉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엄청 간략하게 냈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엄청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략이 없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6급으로 내는 문제의 문장 유형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큰 세 가지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는 어떤 결말을 가져왔다라는 이 사람의 일대기 같은 문장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신 과학적인 연구, 최신 성과, 요즘에 어떤 새로운 이 시대의 문물 같은 게 등장했습니다라는 그 과학기술의 성과를 소개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한테 인생 철학 같은 걸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장 모두 그 흐름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첫 줄 보자마자 뭡니까? 54岁的 아리. 이건 진짜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나마. 54세인 아리라는 사람은 이 문장 자체가 아리가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흐름을 타고 있는 읽지 않아도 뻔한 본문을 우리한테 줬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죠. 그러면 그냥 무작정 외우고 무작정 읽을까요? 이런 문장의 흐름은 늘 이겁니다. 예,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표현과 공식입니다.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쭉 첫 단락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천자였던 걸 400자로 줄였어야 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정보가 1단락에서 가장 도드라졌는지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직업이 도드라졌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1단락에서 나와 있는 걸 요 공식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연습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떠한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뭔가를 발견했거나 새로운 어떤 국면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문장 두 번째 단락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有一次 집에서 쉴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이런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은 그냥 냅두고 본문에서 여기 어떤 부분을 넣으면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지 아니면 놀라운 걸 알아차렸는지 이런 거. 그러면 이 일을 겪고 나서 우리 이 문장의 주인공은 想 뭘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는 受到启发 어떤 계시 개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맥락으로 항상 이어져 갈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또는 개발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일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꼭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걸 딱 했더니까 바로 성공을 딱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요. 고난, 역경, 좌절을 겪었지만 딛고 일어나서 성공했습니다라는 맥락으로 꼭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不管 사람들이 多么反对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든지를 不管 막론하고 우리의 주인공 이 사람은 没有放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뭘 포기하지 않았죠? 坚持做 끝까지 꾸준히 해냈습니다. 무엇을?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예, 보이죠? 비켜드릴게요. 自己喜欢的事情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런 역경과 이런 힘든 상황을 디뎌내고 우리의 주인공은 매일 혹은 자주 혹은 날마다 이런 노력을 했더니 결국에는 어떤 성공,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물론 뒤에 있는 단어장 공부를 해준 다음에 완벽하게 읽고 읽을 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성공 일대기를 그린 이런 문장은 항상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읽을 부분을 캐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작하는 부분은 해드릴게요. 자, 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주인공 이 사람이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말을 했냐? 从什么什么岗位上退了下来.岗位라는 단어장 보세요. 예, 본인의 일터, 본인의 직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일터이고 어떤 직장에서부터 퇴, 은퇴 내려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던 사람이 은퇴하거나 이거 하던 사람이 이 일을 그만둔 겁니다. facing 외에는 비행원이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悠闲的 여유롭게 过着 하루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내가 미리 말했던 이 맥락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 우리 주인공이 그나마 이 문장의 주인공은 이름이 쉬웠네요. 有一个人有一个叫阿里的人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직업을 그냥 바로 사용을 해서 有一个 어떤人이죠? 有一个飞行员 그렇지.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여기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읽을 때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아 이게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연습을 해두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문장. 자, 봅시다. 이 사람이 하루는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긴 덩어리와 함께 앞뒤에 있을 때는요. 이 덩에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읽는 비법입니다. 기다려 이 덩 아니고요. 등등 할 때 그 덩도 아닙니다.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 문장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지 말고 그냥 뭐뭐뭐뭐뭐 할 때라고만 생각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가 更换上 어떤 것을 교체 교환했습니다. 무엇을 교체 교환했습니까? 신링지엔 새로운 부품. 뭔가가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품으로 고장난 그 부품을 교체해서 다시 바꿔 놓고 准备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收拾场地 그 장소를 수습 즉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노란색 보이죠? 猛然发现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아까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두고자 했던 이 구간에다가 쓸 준비를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집에서 뭔가를 청소할 때 혹은 부품을 교체할 때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문장을 읽다 보면요.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를 읽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의 틀을 기억해두고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본문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읽는 연습을 하라 또는 시험 준비를 하라 또는 작문 공부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되 그냥 아무런 두서가 없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렸던 이 맥락과 순서에 따라서 마치 이 질문의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위에 있는 본문을 읽되 물론 어느 정도 단어 공부는 하고 하셔야겠죠.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닌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쉽게 제가 의미를 집어넣었으니 요 단어를 참고해 보는 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꼭 읽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간을 길게만 잡지 말고 최종 목표는 10분 안에 이 정보들을 내가 다 알아내야 되니까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20분으로 했다가 시간을 줄여서 15분으로 했다가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10분, 8분 이렇게 줄여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절대 없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스킬은 도구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도구만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내 실력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요 영상과 함께 밑에 올려드리는 일기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실 특강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그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실제로 쓰기에서 내가 이 문장만 외워두면 만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